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아침에 점심 저녁에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혜려운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쉬운 건강법, 간단한 건강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밥에 우리가 항암 식품을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기 전에 좀 암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일단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진짜 내인데 왜 이런 병이 왔지? 내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암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이 되고 사멸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의 어떤 세포가 있냐 하면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 중에 0.5%면 한 1,500개에서 한 2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생성하고 사멸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하루에 1,500억 개의 또는 2천억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사실은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불량품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죠. 그건 이제 세포가 재생이 되고 하는 과정에 세포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그런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이제 암이 발생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혈액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면역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 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또 혈액 속에 임파구도 있고 또는 백혈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암이 발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암은 왜 발병이 되느냐, 암 환자가. 우리가 좋은 제품이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뭐냐 하면, 원료가 바로 우리 혈액이에요, 혈액. 사실 혈액 속에는 우리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영양 물질도 들어있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청소하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려면 깨끗한 혈액, 깨끗한 피를 사실은 공급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은 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재생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굉장히 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의 피가 탁해지면 그 의혈이 염증의 원인이 되고, 염증이 있으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몸속에 만들어진 탁한 피죠. 그 의혈을 없애주도록 하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가 생성이 될 때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몸의 기능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이어야지만이 깨끗한 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식품이 항암식품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산화식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식품. 이 항산화식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성산소라는 걸 내놓죠. 우리가 자동차 연료를 태워서 운전을 하면 뒤에 메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노폐물로서 이제 활성산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몸의 찌꺼기거든요. 피를 탁하게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식품을 항산화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 항산화식품을 가지고 밥에 넣어서 먹으면 좋을 그런 항산화식품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드시는 일반적인 식물성 식품들은 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채소가 되든 과일이 되든 또 열매가 되든 이런 식품들은 대부분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토라는 게 식물을 얘기해요. 케미칼이라는 건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도당 같은 당도 만들죠. 탄수화물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만들어요. 땅 속에 질소의 성분을 받아서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속에 단백질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 같은 씨 종자들은 다 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식물은 당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만듭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이제 그런 1차 대사 산물이 되고요. 2차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사실은 태양의 이런 자외선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한테는 굉장히 해가 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은 세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균도 많고 해충도 많고 곤충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보면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영양분도 제공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다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아주 탁월하게 많은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파이토케미칼에도 몇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페놀. 예,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제가 우선 강황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첫 번째로 강추하는 그런 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녹차.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그런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루베리라든지 또 가지, 이 가지와 또 이 블루베리 같은 자주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좋은 또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의 어떤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토마토 슈퍼푸드인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당근도 슈퍼푸드입니다. 당근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유황산화물이 있어요. 뭐 마늘 잘 아시죠? 이건 이제 유황산화물의 어떤 파이토케미칼인데 여기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위에도 뭐 기타로 우리가 콩에는 사포닌 같은 게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버섯, 상황버섯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더 추가를 드리면 이 미나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항염증, 피를 맑게 한다 이게 알려져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나리는 어디에 자라요? 굉장히 지저분한 데서 자라거든요. 사실은 세균도 많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 감염되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나려면 굉장히 강력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야 되고 분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산화 물질로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좋을. 왜냐면 밥은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으면 좋은 내가 슈퍼푸드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밥은 흰밥 있고 현미밥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현미를 좀 섞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쌀에도 그 쌀겨에 굉장히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이제 그대로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흰쌀 한 100g에 현미 한 30g을 넣어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소화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현미밥을 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밥을 할 때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주 현미밥이 되겠죠,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현미는 쌀겨만 제거한 거고 쌀눈, 신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으면 우리가 이제 다 분해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최대한 우리가 섭취하자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어주면 현미 속에 있는 폴리페놀, 특히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폴리페놀 성분의 추출이 한 17%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을 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사실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강황밥입니다. 이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암 연구를 하고 암 치료에 석학이 우리 한국인이 계세요. 이제 하셨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 강황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 사람을 보면 카레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강물에서 소도 목욕도 하고 그물로 그냥 먹기도 하고 자기들도 같이 목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카레를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연구 논문 결과도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 카레 커큐민에 대한 효과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녹차밥입니다. 녹차.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분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카테킨도 굉장히 좋은 폴리페놀의 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도 들어가 있어요. 몸에 어떤 피를 맑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불면증 환자, 특히 이제 여성들의 4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좋은 폴리페놀도 들어있지만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이 카페인 성분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심 때든지 저녁에 녹차를 많이 마신다든지 또 녹차밥을 해 먹게 되면 이 몸의 어떤 에너지를 각성시키고 뇌세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생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녹차밥을 아침에 드시면 몸을 굉장히 사실은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 카페인의 각성과 함께 우리 몸이 같이 이제 깨어나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탈 수가 있고요. 또 내 평소에 몸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침, 점심까지 녹차밥을 드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카페인이 이 사람에 따라서 분해 속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보통은 이제 반감기를 6시간으로 봐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예민하고 저녁에 잠도 좀 깊은 잠을 못 자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강한 밥을 해가 드시면 항산화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간 아주 건강에 암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오히려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또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면 오히려 밤에 훨씬 더 잠을 쉽게 잘 수 있어요. 오히려 아침에 녹차밥을 드시고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워밍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녁에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녹차밥, 점심, 저녁에 강황밥 드시면서 또 우리가 반찬은 제가 알려드린 슈퍼푸드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항산화 식품이 많은 이런 반찬들을 해서 식사를 하시면 사실은 암을 예방하고 또 비록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관리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60대 초에는 행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예요.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이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한 가지를 꼽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식이의 패러다임을 짜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음식의 식재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식재료라도 모든 것을 만족하는 완벽한 식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진 식재료를 선택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요리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언제 먹느냐, 이런 전체적의 패러다임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좋고 이거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구태여 추천하자 그러면 일단 나쁜 걸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음식 중에서. 하나만 찢자면 참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말하는 게 500식품 먹지 말라. 정제 탄수화물들이죠.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먹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걸 가공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진 완제품에는 짠 걸 먹지 마라. 단 걸 먹지 마라. 그리고 탄 걸 먹지 말라.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간짜장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밀가루를 또 사용하죠. 또 그게 또 양념을 많이 해서 맛있게 해서 짜고 달죠. 간짜장은 볶잖아요. 좋은 음식은 그겠죠.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항암물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식감도 좀 괜찮아야 될 것이고 보관도 용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이 패러다임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 꼽겠어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자와 당근을 기본으로 해서 파, 마늘, 양파, 파프리카, 또 브로콜리, 또 뭐 단호박, 바나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이렇게 삶아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믹서에 갈아서 체에 걸러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다양한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고 또 식감도 좋고 보관도 이건 4, 5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레시피를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단호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나나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레몬을 즙을 좀 짜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주면 제일 먹을만하고 맛있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식감이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뭐 부담이 없는 게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암 거순요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20, 30년 전에 독일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가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한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거순요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21세기의 현실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제암 거순요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큰 무기가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1980년대 이후부터 항암, 수술, 방사선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슨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1940년대예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없앤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제암거순 식이요법을 하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식이요법을 상담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이미 본인이 나름대로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 이상 식이요법을 하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식이요법을 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강 식이요법이고, 암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제암거순 식이요법은 치료식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든지 하는 프로토콜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있어요. 근데 제암거순 식이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순요법을 처음 시작한 분도 독일의 의사인 막스 거슨 박사이고,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론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니시요법이라고 뭐 일본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그냥 뭐 이렇게 옛날부터 해와서 한다. 근데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시기를 처방을 하고, 또 시기를 하는 도중에 또 이걸 계속 추적 검사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시기 처방이 없고, 환자의 병명에 따라서 암이라 그러면 이분이 수술을 했는지 항암을 했는지, 또 식사를 잘 하시는지, 지금 뭐 거의 못 먹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간 기능은 어떤지, 콩팥 기능은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시기가 다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식이요법보다 치료적 그런 강도가 높고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관리하에서 진행된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염식, 야채식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염식하고 야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암거순요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할 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채소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의 방법으로 섭취하게 하는 식이 프로토콜이다.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에 많은 전해질이 있지만 결정적인 전해질이 나트륨과 칼륨이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와 세포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서 해독을 시키고, 또 세포에 들어있는 수분을 빼내서 세포 부종을 가라앉혀서 세포가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하게 해주고, 또 칼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 산소가 같이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산소를 통한 활발한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식이요법을 한 분은 이제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아버님을 할 때는 세계적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2001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떤 거순요법을 체계적으로 한 환자분이 담도암 환자인데, 담도암 수술하고 1년 있다 폐에 전이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04년 4월 1일부터 이제 거순요법을 한 거죠. 그땐 제암거순요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순요법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리지널 거순요법은 매 시간마다 녹즙이라든지 당근즙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만들어서 13번을 먹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거순요법을 하려고 그 거순 교과서를 읽어보는 순간 나는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책을 번역한 분이 의사가 아니고 영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학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대로 번역만 하신 거죠. 그리고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걸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2분 뒀어요. 하루에 13번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뜻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대한제암거순의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실현 가능하도록 레시피를 한 1년간 연구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생활이나 일반적인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 제암거순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거순요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대학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못하고 항암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하루에 채소를 여자분들 같으면 한 5, 6kg 남자들 같으면 한 7, 8kg 좀 체격이 크면 9kg까지 처방을 합니다.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거죠. 샐러드로도 먹고 또 야채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살짝 데치거나 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를 빼고 즙을 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끓여서 수프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류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게 뭐냐면 껍질을 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나 귤이나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고구마나 감자나 당근이나 이런 걸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이제 곡류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현미 또는 귀리로 밥이나 죽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샐러드를 크게 한 접시 드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샐러드는 이제 다양한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드레싱은 주로 거기다 올리브유나 아니면 발사믹 식초 아니면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만 샐러드를 한 접시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소가 가장 당 지수가 낮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중에서 구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라든지 파나 양파나 이런 거라든지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구워 먹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과일을 드시는데 과일도 색깔마다 각기 다른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과일도 과당이 많기 때문에 채소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샐러드를 먹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당 지수를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냐면 단백질을 드시는 거죠. 주로 단백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그 두유 제조기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두유 제조기를 통해서 콩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두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낫또를 드시거나 아니면 두부를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으로는 이제 견과를 드시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0cc의 야채 주스를 10번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한 2000cc를 먹는 거죠.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신선초라든지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당근도 당뇨 환자가 아니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비트도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른 레몬즙도 좀 짜서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루에 한 컵이 한 200cc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0잔인데 이거는 뭐 식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하루 먹을 거를 2000cc를 갖다가 이렇게 두 통에 담아 가지고 물 마시듯이 이렇게 드시면은 칼로리가 오버가 돼요. 또 필요한 영양소가 다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크게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유전적인 거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전적 경향은 암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식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것들은 엄마가 고혈압이고 아버지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80%에서 언젠가는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떠한 그 원인은 아니지만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운동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스트레스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또 뭐 내가 담배를 피는지, 술을 먹는지, 폭식을 하는지, 뭐 비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죠. 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암으로 발현되지는 않아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 카테고리를 잘 조절한다면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뭐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나는 분을 한 2분 꼽자면은 한 분은 암이 3번 걸리셨어요. 40대 때는 위암, 그래서 위절제술, 그리고 50대 때는 상행결정암, 그리고 60대 초에는 횡행결정암. 그래서 이분은 위하고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식도 다음에 소장 다음에 항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항암을 못 하세요. 항암을 하면은 이 부작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스스로 항암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가 이제 식이요법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20몇 년 동안 식이요법을 하셨죠. 지금 이제 그 70이 좀 넘으셨을 텐데 세 번째 암이 걸린 게 지금부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렸던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완치가 되었고 지금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지금도 그 식이요법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4시 반쯤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하루 먹을 이 음식을 본인이 남자분인데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또 한 분은 6년 전에 황달이 있어서 응급실 가니까 췌장암으로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췌장암은 처음에 수술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도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그때 이제 항암을 하면서부터 우리 병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식이요법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면 다시 수술할 수 있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겨울에 진단받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을에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 6번 하고 지금 항암 끝난 지가 5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6년 전과 똑같은 식이요법을 하시고 저희 병원도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꼭 와보고 오세요. 그래서 역시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걱정을 안 하세요. 고민을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 노력이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노력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걱정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식이요법도 하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못할 부실을 자꾸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있으면 결과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학에서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는 분과 여기에 더해서 자기가 할 일, 식이라든지 보완 대책을 같이 하는 사람은 통계를 완전히 따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나 암 투병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는 정확한 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요 비율로 섞어서 블렌딩이나 착즙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이 되는 식사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뭐 부모 세대나 또 그 이전 세대에 암이 있었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 치유사로서 음식적인 것을 토대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식문화의 연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밥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이라는 게 나의 어떤 선택하고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습관화돼서 먹게 됩니다. 그 습관화된 음식이 나한테 잘 맞으면 병도 안 걸리고 병치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암도 안 걸리고 그러고 이제 건강하게 살 텐데 이게 만약에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됩니다. 이런 분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이제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가 탈이 나거나 또는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나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식사에 필요한 음식들이 그 아이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성장기에 그 성장을 저해하고 발달해야 될 시기에 그런 데미지를 계속 가하면 우리가 커서 20대 30대가 됐을 때도 그 습관을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암의 발병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뭐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도 부합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결국은 미국에 조엘 펄먼이라는 유명하신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질병의 90%는 음식에 의해서 나타난다. 음식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음식의 습관에 의해서 암이 걸린다라는 내용은 많이 이게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패스트푸드 시대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년대부터 패스트푸드가 많이 발달을 했고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굉장히 개선은 했죠. 그런데 그 1990년대에서 태어나서 한 10년, 20년간 이 그 성장기를 겪는 분들은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패스트푸드에 노출되어 있는 데미지가 지금도 시달리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0대, 50대보다 지금 20, 30대가 체력이 좋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건강 염려증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50대, 60대 또는 이렇게 노인층으로 가면 갈수록 제일 암이 많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일단은 소화기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자꾸 가스가 차고 또는 배변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 뭐 변비라든지 설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일단 먹는 식습관 또는 먹는 음식에 의해서 이미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질병화 되는 거고요. 그 질병이 말단에는 암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암에 노출되기 쉬운 분들은 늘 만성적으로 소화불량 또는 배변불량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스럽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독 주스라고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ABC 주스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드셨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ABC 주스 드셔서 효과를 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는 효과를 안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나의 소화불량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그런 독소들 그다음에 찌꺼기들을 잘 배설할 수 있는 해독을 유발하는 그러한 좋은 해독 주스를 만들려면 자기 체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해독 주스를 만드는 정확한 재료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증상이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썼을 때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꿀팁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태생 레시피는요. 비트, 그 다음에 양배추, 사과입니다. 이거를 0.5대 1대 2로 비율을 맞추셔서 주스를 만드시면 좋고요. 대신에 재료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스를 갈든 착즙을 하든 만들어서 드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스를 만들고 즉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당화가 일어나고 이게 오히려 당뇨를 또 유발한다든지 또는 당의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신선한 재료를 되도록이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구매하셔가지고 뭐 2, 3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신선하게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갈아서 드시는 거는 아침에 공복에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흡수율도 높고 몸에 효과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름에 태어나신 여름태생 체질들은요 레시피를 파인애플 2, 양배추 1, 사과 2 비율로 섞어서 혼합해서 블렌딩 하거나 착즙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주의사항 잘 기억하시고요. 추가 내용이지만 섬유질이 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섬유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착즙으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섬유질이 나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블렌딩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아서 드시던 착즙을 드시던 그것은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갈아서 먹는 분들이 먹어봤더니 부글거리고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설사가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착즙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일 경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 가을은 파인애플 3, 콜라비 2, 비트 1입니다. 요 비율로 섞어서 블렌딩이나 착즙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생들은요 일단은 건조한 체질들이기 때문에 주스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자꾸 잘 드셔야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보충하시면 더 효과를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요 물이 없으면 분해가 안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습관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가을 체질들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태생입니다. 겨울태생은요 파인애플 3, 비트 1, 그 다음에 양배추 2 비율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즙이나 블렌딩 하시면 되고요. 아마 겨울태생들이 섬유질에 대한 반응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가을이나 겨울태생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을이나 겨울은 착즙으로 드시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생들은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차가운 상태로 착즙을 해서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것보다 조금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상태로 착즙을 하셔서 또는 갈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체질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어느 정도 몸의 해독 또는 몸의 정화
또는 몸의 찌꺼기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고급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암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나 암 투병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찌꺼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빨리 배설을 하고 해독하고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독 주스를 드시게 되면 통증도 완화되고 또는 소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지 회복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암이나 당뇨나 이렇게 만성 질환에 시달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실험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먹어라, 특정 거를 먹어라, 그러면 좋아진다, 이거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당근을 많이 먹어라 또는 사과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과연 다 좋을까요? 어떤 분은 사과가 독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당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전제품도 설명서를 읽고 운영하는 거와 설명서를 모르고 그냥 마구 쓰는 거하고는 틀리듯이 내 몸을 알고 선택하는 거와 내 몸을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질을 알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바로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식사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케어난 계절 체질 분류법은 아주 보편적인 거고요,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질병 상태가 있거나 뭔가를 특정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하고 음식을 분류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내가 정확하게 그리고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병 환자들이 암을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심각했던 것들은 건강식품입니다. 제가 건강식품 회사를 뭐 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식품 회사를 이렇게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몸에 영향을 조금 미칩니다. 그런데 농축되어 있는 건강식품은 음식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고농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도 많이 줄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의 저해 요소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건강식품입니다. 오남용된 건강식품.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건강식품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뭐죠? 귤, 오렌지, 키위,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라든지, 그 다음에 시금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타민 C에 농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름태생은 아까 말한 대로 홍삼, 인삼이 함유된 거, 대표적으로 삼계탕이죠. 삼계탕,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불리우는 삼계탕,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데미지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 태생들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유류, 유가공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특히 우유 먹었을 때 가을생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유당불내증으로 부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겨울생들은 아까 오메가3라고 했죠. 오메가3는 어디서 추출하죠? 생선류에서 기름을 빼낸 게 오메가3입니다. 그러면 생선류들이 안 맞겠죠. 그래서 생선류들을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암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왜? 소화분해, 그 다음에 배설이 잘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건강하게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은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게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부터 바꾸시고 음식부터 관리하시고 음식부터 점검하시면 됩니다.